다시 지금부터는 이제 2부로 저희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들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하상무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죠. 지금 바로 할까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정말 두서없이 이것저것 제가 느낀 걸 이제 정리한 건데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죠. 이제 여기는 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약사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럼 시총이 한 1조도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국가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 1차, 2차 기본계획을 제가 실무자로 이렇게 만들고 책임자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국가 비전이 1조 기업 3개, 5개 만들자. 이게 우리 국가 비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1조짜리 회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 제약사 1조에 있는 회사라고 있는데 그 연구소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구원들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개발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모두 평가해서 받는 기업 가치가 1조인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하는 건 전공은 다 똑같으니까 새롭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분들 시총 합치면은 몇 배가 돼요. LG 생명과학 얘가 좋은 예죠. LG 생명과학 출신들이 이제 바이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스핀오프 됐습니다. 다 몇 개 다 합치면 뭐 몇 배가 되잖아요. 사실 지금 한 10조 넘죠. 정확히 말해서 수십조 됩니다. 수십조. 수십조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원인은 지배구조하고 인센티브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봉을 이제 연봉 1억을 딱 연봉을 주면은 사실 1억밖에 일을 안 해요. 다 1억만큼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집에서 일요일 날 집에서 푹 쉬고 아무 생각 안 하다 이제 월요일 와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퇴근하면은 좀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일반 월급장이들. 월급장이면 내가 1억 받으니까 오늘은 뭐 한 10억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은 다 현명하고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떼가 이거 네 거다. 파이프라인 하나 떼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건데 이제 내가 지분은 한 20-30% 가질게. 경영권은 네가 가져. 그럼 네 거다.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쉬겠습니까? 못 쉬죠. 못 쉬죠. 나와가지고 잔악계나 노심초사죠. 그리고 막 열심히 하시고. 엄청 하겠죠. 밤에도 막 새벽에도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센티브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큰 차이를 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들이 그냥 연구원들을 월급만 주고 인센티브 등한시하고 자기 이렇게 회사에서 정해준 거 연구과제 하고 뭐 이렇게 놔두면은 그러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성과를 못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윈윈해야 되고 쉐어를 해야 하는 구조로 짜야 된다. 지배 구조로.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투자를 해. 연구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20억이나 지원해주고 창업을 하게 해주고 지분은 뭐 경영권을 가질 정도로 하고 자기들은 한 20-30% 가지고. 근데 이게 잘 됐을 경우에 그 파이프라인이 나와야 순간하면 우리가 판권은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면은 충분히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약품도 약간 바이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분 팔아 나중에는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 연구원이나 어떤 자회사나 이런 데 쓸 때 경영권을 많이 주고 또는 바이오 기업이 연구원을 이제 안에서 인하우스에서 리서치하고 이제 신약 발판을 개발하면은
이분들이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스톡옵션을 많이 준다든지 어쨌든 이게 내가 이게 잘 됐을 때 내게 돌아오는 몫이 굉장히 크다. 이런 구조를 짜지 않으면은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차이가 좀 나눠 가진다는 그런 작은 차이가 시총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느냐. 좀 이것만 여기서 잘 이제 얘기했어도 제가 좀 오늘 나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지고 내 거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머무는 거죠, 사실. 자기 아이디어 거기서 머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서가 없다는데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좀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미국에서 막 연구가 활발하고 성과를 내면 우리나라 표적 항암제 하는 바이오기가 어디 있지? 찾아보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지나면 또 성과는 안 나와요. 무용 임상은 진행하고 있지만 항체 치료제 잘 된다 그러면 또 항체 치료제 하는 바이오기업이 막 올라갔다가 네. 또 다 시간이 있어요. 또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네. 그 벤처 회사들이 다양하게 또 기존 기업들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다가 부모이다 또 빠져버려요. 낮 시간 지나면 성과가 딱딱하네. 그래서 면역 감문 항암제가 또 나오면 그런 주식들이 확 올라 또 빠지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트렌드를 잘 읽어가 해외 트렌드라든지 라이센싱 딜이 뭐 어떤 게 크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읽어가지고 관련 기업을 빨리 찾아가 투자하면 선투자가 돈을 벌 수 있지만 또 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뭐 또 지나고 보면은 좀 아쉽다. 트렌드로 움직이는 게 좀 트렌드로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성과가 나오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의 라이센싱 아웃 전략. 이것도 제가 많이 이제 좀 느끼는 건데요. 바이오 기업이 삼상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바이오 기업은 결국은 자체적으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 시비를 발행하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자금을 하는데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임상 1, 2상은 돈이 뭐 제한적으로 드니까 가능한데 3상까지 하는 게 맞는 거냐? 네. 옛날에 과거 보고서에서는 3상까지 한국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해가지고 대부분 실패한 케이스가 실패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데이터를 못 낸 케이스가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사나 대기업들이 현금을 창출해서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삼상을 한다. 이러면 저는 뭐 오케이 뭐 이렇게 보는데 투자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상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상 1, 2상에서 그리고 또 보면은 전임상, 임상 1, 2상에서 이제 이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외부로 하고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고 뭐 아스코라든지 많이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싱이 아웃이 안 되면 빅파마들은 사실 그런 거 보는 디벨롭먼트 파트가 있어가지고 선수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이게 오랜 경험이 축적돼 있죠. 많이 돼가 있으니까 돈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선수들인데 그런 사람 눈에 이렇게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는 FDA 통과까지 어렵다고 보거나 아니면 통과는 가능하겠는데 이게 마케팅 매출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FDA 통과했지만은 그게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가 이게 마케팅에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예를 봐서 난 돌려준 거 아닌가 이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FDA 통과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바이오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삼상까지 해보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음조를 많이 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FDA를 어떻게 이제 다큐멘테이션 어떻게 하고 임상 어떻게 하고 뭐 CRO하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배우겠죠. 네, 그때 팩티브 이후에 그 굉장한 성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많이 학습 굉장한 학습 효과를 그렇죠. 거쳤죠.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많이 배우고 이제 축적되는 건데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돈을 많이 떼이는 거잖아요. 역시 삼성까지는 그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진출을 좀 그런 해주고 회사들은 뭐 삼성 실패해도 계속 현금을 창출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자체적으로 삼성까지 하고 이제 성공하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 SK 바이오팜이고 삼성 실패하면 타격은 심하겠지만 회사가 뭐 영향이 별로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들이 우선 앞장서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또 스타트업들이 뒤따르면서 그 기업들이 또 마케팅까지 이렇게 장악을 그 망을 좀 확보해주면은 그쪽 파이프로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갈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그렇죠. 싶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네. 정말 확신이 들 때, 뭐 이럴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보면 자금의 성격도 보면은, 만약에 이제 주식에 상장된 회사들이 삼성을 한다 그러면, 그 유상경제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 약간 비전문가적인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전 단계로 보입니다. 네. 아직은 좀 삼성은 숙고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과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 이거는 뭐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건데 저도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은. 그럼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검증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 흐르면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사람이 내부자 정보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왜 없잖아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이제 회계 정보도 보면 사실 비대칭이거든요. 회계 분식해보면 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하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그 정보에 이제 신뢰성이 주어져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기업이 이제 기술성 평가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내놔라, 자료 내라. 야, 기술 수출한 거 자료 내놔봐 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많이 인지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회에서 많이 자료를 발표를 한다든지 또 뭐 이제 뭐 뉴스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보다는 공시를 한다든지 뭐 공시 기준에 해당해 또 공시하는 이런 이슈도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바이오 기업이 신뢰성을 잃으면은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비대칭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몇 개 기업들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바이오 헬스 쪽의 전반적인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행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아마 자정작용도 거치고 그렇죠. 법적 요건도 좀 강화되면서 이제 없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 평가할 때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속하는 경쟁 약물이나 그 해당되는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얼마 되냐 이걸 하고 이게 상품화해서 출시되면 그 중에 MS를 몇 프로 정도 나오겠냐 이제 추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팔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쟁 비슷한 회사들하고 또 적용하고 그다음 세금 빼고 그럼 순이익이 나오고 또 이게 성공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성공 확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가치를 창출하는 게 전형적인 그래서 전형적인 방법. 연마다 그걸 갖다가 현가화 시키는 DCF 방법 이렇게 하잖아요. DCF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일 때는 뭐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뭐 1상에서 한 8%,
성공 확률이 이상에서는 뭐 15%, 삼성이 52%, 뭐 평균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 딱 맞지는 않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정보 결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임상에서 이상에서는 뭐 한 15% 성공 확률이다, 20% 성공 확률 이렇게 정보한 레포트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직까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성공 확률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국내 신약은 지금 많이 개발돼서 네.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죠. 글로벌 신약 부분은 한국 아직 신약은 네. 뭐 말 그대로 한국 신약은 뭐 예를 들어서 네. 보령제 카나브가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고 뭐 몇 개 많이 있죠.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글로벌한 이제 신약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막 예. 트라이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데는 될 것 같으니까 확 높이 줬다가 어떤 데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제로잖아요. 네. 왔다 갔다. 네. 참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우리나라의 성공 케이스가 몇 개 나와가지고 이런 확률적으로도 좀 정립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기평가하는 사람들도 좀 쉬워지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바이오주다 이런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하도 이제 이런 임상 실패 케이스가 데이터가 임상 실패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데이터가 잘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다 뭐 맞아가지고 형편에 묻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아까 정보 비대칭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쭉 시켜보니까 개발하는 담당자조차도 알 수 없다. 왜냐면은 뭐 IT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업 제품 같은 경우는 스위치 딱 넣어가 딱 해가 작동을 제대로 하면 이거 그냥 상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 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다 테스트가 사람인데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임상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네. 그러니까 개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건 확실해 보여. 또 이제 저 마우스 실험이나 뭐 일부 테스트 가져가지고 IR 할 때 이용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대규모 사람들 넣어가지고 정말 부작용도 없어야 되고 약효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통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유의미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알 수가 없. 내가 보니까 담당자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평가 누가 하는 평가가 중간에서 하는 평가 내가 제일 정확하냐? 돈 걸고 하는 사람 평가가 돈 걸고 하는 사람. 정확한 아니냐? 경험 많은 사람. 어떤 경험 많은 전문가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돈 걸고 하는 평가가 믿을 만하고 정확하다. 객관적이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돈 걸고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지금 보시는? 라이센스 아웃해가는 계약금을 아웃해가는 기업. 그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사가는 사람. 그것도 이니셜 피를 듬뿍 내고 얼마나 많이 사가는 사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평가하는 사람들 능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 이런 평가의 케이스가 아직도 많이 쌓이지. 성공해야 뭐 그런 평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런 객관적인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논문이나 발표해가지고 그런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걸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게 결국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돈 걸고 하는 전문가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바이오헬스의 상황이 이렇게 초기에서 중기에서 아주 고도화 산업이 되는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안 그렇죠. 미국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축적되고 평가하는 사람도 경험도 많이 축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면 목표 주가가 거의 없잖아요. 바이오지.
바이오 쪽에는. 네. 네. 미국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바이오기업 목표주가 이게 단적이 그였거든요. 제가 실력이 안 그래서 됐던 거죠. 이 투자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이오 요즘 분위기 좋다 그러면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백신 요즘 좀 그 흐름이 꺾어지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바이오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요즘 다시 보니까 또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표주가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옛날에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LG 생명과학도 그렇고, 그 파이프라인 성공 확률 넣고 시장하고, 네. 그다음 DCF 공부를 해가지고 목표주가마다 막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셨겠죠. 지나가 보니까 다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진짜 반성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이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요새는 정말 목표주가를 달 자신도 없고, 그래서 상황을 잘 정리해주고 뭐 그런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뒤로 제가 뒤로 넘기는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공매도인데 이제 공매도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시총이 더 크기도 하고 주로 타켓이 되는데 이제 공매도가 보면은 바이오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보면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작년에 뜨거웠죠. 뜨거웠잖아요. 네. 백신 열병부터 시작해서 진단 백신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원래 딱 재개를 하니까 지금 그 뒤로 뭐 일부 이제 핫한 종목 외에는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지금 좀 어려운 공매도 맞고 이러죠. 네. 그러니까 이 공매도 특히 셀트리온이 굉장히 초기에 네. 그 공매도에 그렇죠. 시달렸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아직 지금 제도 안에서는 바이오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밸류에이션 지표가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높은 이런 측면이 있고 아직도 이제 그 성과가 성공한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적기 때문에 기대 부분이 너무 많이 반영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책적인 건데 제가 하는 이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바이오 기업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뭐 산업이 이제 공대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 중심으로 반도체 막 이런 했는데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우리나라 고용 창출도 하고 이제 성장을 주도해서 일자리 많이 창출하면서 쉽게 말해 먹이 살리는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럼 그 핵심 인력이 이쪽에 와서 많이 이렇게 해야 어쨌든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해서 산업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그 연구 RFP가 뜨면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프로포잘을 낼 때 자기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T 영역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6T라는 게 있는데 IT, BT, NT, ETC, DST. ST는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ET는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겁니다. BT. 근데 이제 6T를 분류를 해서 자기가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어플라이에 해주는 교수님이나 과학자의 한 50~60%가 BT에 체크를 합니다. 그 과학자의 50~60%가 나는 BT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그렇지, 그런 분들. 는 전부 다 BT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로 말하면 농대, 농생명과학, 농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그 관련 학과들 등등이 전부 다 BT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공계 한 반 이상이 다 BT고. 그 중에서 또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굉장히 엑셀런트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분들이 대거 또 지금 바이오 헬스 쪽에 들어오고 계시고 1년에 200에서 300개씩 지금 창업이 되고 있고 좋은 회사. 주로 그 창업 주력 부분이 우리 사업단도 이번에 12팀을 뽑아가 지금 그
지금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11팀이 교수고 그 중에서 한 반은 MD들, 의사들이 지금 대거 창업을 하고 계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판이 그래서 예전에 없던 그 현상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판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임 박사님 뭐 정책적인 그런 쪽에 많이 또 예. 관여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시는데 저도 기쁩니다.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이게 소수가 이게 어떤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바이오라는 게 굉장히 두뇌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의대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치료하고 환자들 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적성이 그게 안 맞아. 나는 연구가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망이라 그럴까 뭐 이런 그 목표 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의대 나오셔가지고 의사분들이 창업해가지고 지금 수천억대 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수천억 수백억 지금 보신 분들 주위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 케이스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환자 돌보는 것보다 이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봐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만 있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꼬를 터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오시도록 정책 개발을 많이 하고 뭐 정확하게 뭐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고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물꼬를 터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창업하기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기업에 와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은 좀 기여도 되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비라든가 창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실험실 창업 제도라든가 겸임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원체 뜨겁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심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 같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이오의 투자 전략인데요.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어떤 전반적인 가치 등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바이오주를 사면은 돈을 버는 시대가 지금 이때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계속 평균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런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벤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동성은 많다 이렇게 보는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개별 종목을 피킹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이제 집중해서 사는 몰빵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투자보다는 바스켓 매매, 바스켓을 사든지 ETF 사든지 헬스케어 펀드 사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런 쪽을 권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이 10분 능선이다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지금 90도 정도는 안 끓고 있는 거고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발 바이오 기업들이 다 좋은 데이터를 못 만들면서 다 주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집중했던 투자가 큰 낭패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ETF를 샀다 이러면은 그 외 다른 종목들이 오르고 하니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아니 뭐 굉장히 전문가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해서 막 종목을 찾아가지고 한두 개 사가 막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사는 게 맞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미국처럼 어느 정도 성숙해 들면은 그런 것 전략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너무 변동수도 크고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아직 성공 케이스가 거의 없고 이런 단계에서는 평균적인 바이오의 성장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ETF라든지 그다음에 바스켓을 자기가 뭐 각 테마 후보군에 한 종목씩 만들어서 10개 이상을 산다든지 이런 방법이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 쪽의 성장성은 아주 다른 세션보다는 계속 확대될 것은 분명한데
예, 근데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걸로 네, 예상이 그렇죠. 돼서 결국 이렇게 묶음 ETF라든가 그렇죠. 대표주를 이렇게 네. 모아가지고 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저는 그렇게 네. 여태까지 뭐 한 최근 한 10년 동안 제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줄곧 해왔거든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장기 패턴을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약 개발 그게 이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또 파이프라인도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단기 패턴은 저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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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주식 잘 못하는 사람이 야 내 주식 팔았으면 그때 내 사야 되겠구만. 그리고 사면은 팔아야 되겠구만. 인간 지표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바이오 기업은 추세가 우상향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 상승 각도가 이게 45도로 올라가는지 15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60도로 올라가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 까파랑이 지나가 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상승 각도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어느 시점에 사면 회복된다는 거죠. 네. 기다리면 회복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상승 각도가 옆으로 가든지 내려가면 네. 그쯤에 사면은 이익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좋은 거고 그래서 네. 어느 섹터의 시점에서 사도 평균적으로 사면 시간이 뭐 1년이 됐든 2년 됐든 지나면은 그 회복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와 나치 뭐 아니면 돈 거죠. 어떤 파이프라인 성격이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제로고 성공하면 뭐 수조 원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거잖아요. 이 변동성은 그 바이오주의 그 본성하고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변동성 관리를 잘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심리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바이오주 신문에 막 바이오주 좋다고 막 하고 이러면 그때가 단기 거의 대부분이 고점이고. 이제 아무도 아직 바이오주 가지고 있어? 기관들도 뭐 안 가지고 계시고 개인들도 뭐 개인들만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이럴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이 바닥이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바닥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일반 파이프라인주는 상당히 많이 바닥이 내려. 바닥이죠. 네.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주는 네. 지금 바닥이고. 전부 다 지금 올 연초에 서너 개가 다 임상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서 화학 신뢰를 잃어가지고 주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네. 이제 또 재개되고 이래가 지금 많이 빠져있죠. 네. 지금은 이제 바닥 시점을 찾는 시기라고 네. 보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이 상승 트렌드 중에서 단기 파도를 판단하는 거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보면은 얼추 맞아요. 정확하지 얼추 않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무릎에 살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어깨에 팔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좋은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파동 이론을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파동, 그 소위 말해서 레이온티프 장기 파동, 기술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파동이 5, 60년 단위로 큰 파동이 전 세계 산업에 다 오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 해서 10년 단위의 파동이 와서 산업을 변화시키는 그렇지. 과정. 우리는 10년은 너무 익숙하죠. IMF도 있고, 맞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거의 10년으로 지금 파동이 지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3년마다 오는 중기 파동, 단기 파동들이 쭉 오는데, 그거는 주가 파동에도 비슷하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파동만 잘 타고 하면은, 그리고 건실한 기업만 찾아내면은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랫폼 기업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이제 기업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플랫폼 기업이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 주식하는 게. 왜냐하면 신약 파이프라인 아까 말씀대로 뭐 아니면 독이기 때문에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아직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낮으니까 리스크가 많이 동반돼 있잖아요. 성공하면 물론 이제 이익은 크지만, 근데 플랫폼은 사실
파이프라인이 계란이면 플랫폼은 닭이다. 닭이다. 그러니까 예. 계란 계속 계란을 넣는 계란을 닭이다. 하나 깨져도 플랫폼은 계란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네, 플랫폼 중식으로 가지면 좀 기대 수익은 낮죠. 네. 안정성은 높다. 우리나라 지금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네. 뭐 와이바이오 같은 거 등등 레고나 굉장히 좋은 ADC 하는 레고캔 회사. 바이오도 네, 그렇고 네. 굉장히 좋은 네.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네.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있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수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그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1년 올랐다가 1년 쉬기도 하고 또 6개월 올랐다가 2년 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딱 파동선을 딱 보여주고 그려보는 있네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저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올해 연초에 선발 바이오 기업들 임상 데이터가 실망수 이렇게 나오고 공매도 재개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주, 백신 뭐 이런 주식은 지금 좋긴 합니다만은 CMO 관련 주식들. 전반적으로 신약 베이스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지금 거의 뭐 밑에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전망이지만은 올해 하반기 중에서도 4분기 정도로 가면은 뭔가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내년에 대한 기대, 내년 또 하면 새로운 파이프라인 임상 진전이라든지 또 새로운 학회에서 발표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중에서 4분기에는 좀 주가 바이오주가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파동설로 봐도 지금 거의 이 파동이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에서 이제 하방 파동 받고 이제 올라가는 파동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짧은 기간인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바이오 쪽에 그동안에 계속 바닥인 줄 알았더니 네. 좀 올라온다 막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많이 올라왔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오른 종목도 많이 있죠 지금. 네. 근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생각보다 경험에서 많이 우러나오신 애기 30년 내공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보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었고 특히 이제 분석도 오래 하셨는데 뭐가 가장 어렵고 고민스러우시던가요? 그러니까 아까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가를 평가하는 바이오 신약 바이오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아직도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이제 그게 좀 쑥스럽게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결국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단에서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소위 빅파마들은 파이프라인에서 많이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내어서 마켓 쉐어를 장악하면서 이익을 내고 어떤 건 실패하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서 나중에 그게 합쳐지면은 이번에 신약이 하나 나오면은 성공률을 몇 프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아직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제 막 신약 파이프라인을 막 만들고 있고 일부 막 시장에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공 실패 사례가 집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케팅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를 만든 약이 란센싱 아웃됐 하더라도 과연 해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왜 그러냐면은 그 제네릭 쪽에 우리나라 그 미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출시한 한미약품도 그렇고 몇몇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팔리거든요.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 문제, 사보험 이런 문제도 있고 복잡하다 그러긴 한데 이제 신약을 했을 때 팔리는 문제도 또 우리가 좀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이슈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촉진시키면은 훨씬 더 가속도를 받아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촉진시키는 결국 이제 좋은 인력들이 계속 좋은 인력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뭐 정치도 그렇고 다른 문제는 있지만은 기존에 오너가 순수하게 제약만 하는 분들은 이게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신약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불확실한 신약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그럼 자식 세대 오다가 바뀌어가 자식 세대 경영권이 넘어가면 좀 바뀌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거 또 워낙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뭐 오래된 한 10년 전에 배웠던 사람은 최근에 뭐 면역학이라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세대가 또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세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발전하지 않겠느냐. 예. 마지막으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이제 결국 타 기술하고 융합돼서 점점 확대 재생산 발전이 되는 단계를 거칠 텐데 그 융합 관계는 어떻게 지금 보시고 어떻게 투자단에서는 어떤 주의를 좀 하실 그러니까 융합 개념을 가지는 게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섹터가 요새 융합이 대세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관련 산업이 융합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료전지, 수소전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융합해가지고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IT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되고 이러면은 꼭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의약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뭐 화장품이나 건식이라든지 다양하게 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테나를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세워가지고 사업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바이오헬스에 없는 산업 영역이 이제 자꾸 새로 개척되고 있는 단계니까 융합을 통해서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좋겠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또 엄청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니까 누가 그 기회를 딱 안테나를 딱 잡아서 이제 기회를 실현하느냐 이게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태기 상무님은 사실 저하고도 한 30년 전에 뵀던 것 같아요. 저는 1987년도에 바이오헬스 생명과연구원에서 바이오헬스 정책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판을 오랫동안 이제 지켜봐 왔고 또 국가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판을 키우려고 이렇게 애도 써봤고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20년, 10년 이 과정을 보면서 급격하게 판이 커지고 확대되는 것을 보고요. 이제는 거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이제 첫 발에 들어섰고 지금 상황처럼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정부도 그렇고 기업단에서도 그렇고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몇 배 판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10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의 눈을 돌리면서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좋은 해안을 주신 우리 하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